안녕하세요. 무비썸 28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네,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큐트하세요. 네. 네. 대학생 같으세요. 네, 뭐 발악을 한다고 할까요? 네, 아니 네. 정말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한번 찔러보세요.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귀여워. 시킨다. 대학생. 80학번 같아요. 대학생.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저희 마스터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2016년 연말에 최고 기대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영화하고 뭐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하고 두 편이 아마 가장 네. 큰 화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궁금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루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릴까요? 네. 어느 날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조.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진 회장과 천재 해커 박장군, 그를 추적하는 지능범죄수사팀 김재명, 그 전산실 위치에 진연필 로비장부 2개면 된다. 아유, 재밌겠네. 그리고 끝없이 벌어지는 배신의 배신. 잘 생각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네 앞에 누가 있는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서로 속고 속이는 전쟁에서 과연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나 데리고 가면 세상 뒤집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최고의 마스터들이 펼치는 숨막히는 추격전. 오늘의 무비썸 마스터입니다. 자, 일단 배우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닐까? 그 포스터 보고 많은 분들이 현혹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네. 그 조연들조차도 네. 엄지원, 오달수, 진경. 네. 굉장한 뭐 초호화 캐스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영화들이 좀 유행이기도 하죠. 이런 초호화 캐스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대감도 부풀리고 영화의 규모도 키우고. 가장 최근에 뭐 아수라가 있었죠. 아, 그러네요. 아수라도 초호화 캐스팅이었었죠. 자, 이 마스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배우는 아무래도 이병헌 씨, 강동원 씨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병헌 씨 어떠셨어요? 이병헌 씨요? 네. 아이 뭐 말해 뭐 합니까? 아, 네. 이제는 말하면 입 아픈 경지인가요? 이제 상도 타셨잖아요. 네. 이제 청룡 영화제에서 네. 나무주연상도 타시고. 네. 올해가 뭐 거의 그 연기 경력에서 거의 절정을 이루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벌써 영화가 지금 4편째예요. 거기다가 매그니피센트 세븐까지 할리우드 영화까지. 그래요, 맞아. 있는데 할리우드 것까지 하면. 네, 4편에다가 뭐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까지 받았고 연기 경력에서 본다면 최소한 지금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악역이지 않습니까? 악역이에요. 네. 악역인데 약간 좀 저는요 그렇게 느꼈어요. 좀 모습이 비주얼이 좀 푸근해 보여요. 네, 약간 생활 악역? 약간 백발에 약간 좀 푸근한 느낌의 중년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걱정해서 하다못해 이렇게 필리핀 가서 이렇게 필리핀 가수도 사기를 치는 악역인데 거기서 영어로 사기치는 걸 보고 있으면 사실 이병헌 씨가 영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일부러 사기꾼이 구사할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발음을 넣어서 뭐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은 필리핀에. 그래도 필리핀 그렇습니다. 액센트나 억양의 영어를 구사해야 그 사람들 마음을 더 잘 그러니까요. 얻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부러 알짜 같은 걸 막 그냥 그대로 찔들어한 넣어서. 뭐 그렇죠. right education for the children. 인더 시티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또 그거를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본인 의견이시래요. 영어를 그렇게 필리핀 영어를 내가 구사를 하겠다. 그럼 필리핀 배우한테 좀 요거 대사 좀 녹음을 부탁해서 그걸 좀 갖다 달라. 그러면 그걸 듣고 내가 연습을 하겠다. 아, 그렇게 약간 필리핀식으로? 하셨대요. 예. 또 이병헌 씨가 사실 연기할 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영화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악역이지 않습니까? 악역인데 악역을 이전에도 굉장히 짙은 악역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놈놈놈에서 한 적 있죠. 그 인물은 사악하지만 뭔가 사연이 있는 인물이에요. 뭐 아픈 구석도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 악역이라 할지라도 이제 관객이 좀 마음을 줄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영화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얄미운 인물이잖아요. 일단 이 영화가 사연을 다 안 보여주거든요.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왜 그 강동원 씨 역할의 김재명이라는 형사는 왜 이렇게 정의로워졌는지도 안 보여주고 박장군은 왜 이렇게 맞습니다. 같이 사기를 치게 됐는지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병헌 씨 역할의 그 진연필도 왜 이렇게 막 희대의 사기꾼이 됐는지 그 어떤 배경을 안 나오죠. 보여줘요. 안 보여주니까 맞습니다. 더 그냥 본성이 이렇게 좀 쓰레기구나. 네. 제가 좀 심했나요? 아니요, 그 네, 이 쓰레기예요. 배역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느낌이 본성이 있고요. 아주 쓰레기. 근데 극 중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화려한 언변으로 사실은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연기를 잘하는 걸 연기하잖아요. 그 따뜻함이 아직 여기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화려한 음전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연설을 하죠. 그게 영화의 시작일 정도로 나오면서부터 저 인물이 어떤 그런 관객한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이 영화의 핵심적인 그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전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캐릭터라는 걸 알고 보니까 네네. 저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고 딱 저 회원들을 등지고 나오면서부터는 표정이 네. 바뀌겠구나 예상이 되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병헌 씨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악역인데 우리가 잘 보아오지 못했던 악역, 전형적이지 않은 악역이라는 네.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하나의 인물을 창조했다. 이 영화 보는 재미의 한 3분의 1은 이병헌 씨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강동원 씨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아유 강동원 씨 정말 우리 강동원 씨 언제 쉬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우리 강동원 씨 정말 열일하죠? 네. 정말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빠 뭐 힘든가? 네.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약간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느낌 자체도 그렇고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강직하고 거기다 엘리트이고 우리나라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들 속에서 형사는 보통 엘리트로 잘 안 나옵니다. 네, 약간 좀 약간 좀 순박하고 그 황정민 네, 씨나 송강호 씨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 생각나죠. 약간 사투리도 좀 섞거나 예. 좀 뭔가 푸근한 사람. 욕이 항상 들어가 있고 대사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전혀 굉장히 깔끔한 그런 엘리트 형사를 맡았다는 측면에서 다른 영화에서의 그 형사 주인공하고 좀 다르다. 달라요. 달라서 이게 정말 현실하고 음. 동떨어진 느낌의 네, 캐릭터처럼 다가오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그 대사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썩은 윗머리부터 잘라버리겠다. 거야.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이번 사건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 대한민국에 뭐 저처럼 미친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대한민국에 저 같은 미친놈 하나 좀 있어야죠.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대사를 정의로운 대사들이에요. 되게, 또박또박. 예. 네. 아마 강동원 씨는 추측컨대 뭔가 새로운 거에 계속 도전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의 연기자인 것 같아요. 어떤 배우는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스타일의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직업도 계속 새로운 걸 합니다. 바로 올 초에나 해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던 작품이 검사회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랑 상황이 반대죠. 거기선 사기꾼. 거기선 사기꾼으로 검사를 도와주는 역이었었는데 여기선 반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한국 영화에서 많은 주인공들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인공이 형사입니다. 형사 역을 안 맡은 배우는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초의 형사 영화인 거예요, 강동원 씨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왜 강동원 씨가 골랐는지가 짐작이 되는. 새로운 느낌의 역할을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으셨을 것 같다. 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한 10kg 정도 체중도 늘렸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지하도에서 액션도 보여주는데 액션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강동원 씨가. 예전에 그 전원 씨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 와이어 타고 막 이러는 화려한 연기를 할 때도 최동원 감독이 이 액션 소화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동원 씨가 액션 연기를 잘한다. 실제로 되게 활동적이시래요. 운동을 잘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상남자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영화에서 본인의 어떤 것을 살리는 부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우빈 씨가 영화에서 굉장히 좀 화려한 연기를 하죠, 이 영화에서. 능청스럽기도 하고 장난기가 많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원래 악당의 오른팔 같은 전산실장 역을 맡아서 이 영화에서 하고 있죠. 김우빈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네. 김우빈 씨가 맡은 박장군이란 캐릭터는 김우빈 씨 했던 스물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네네. 그 네. 캐릭터가 되게 똑똑해져가지고 네. 여기 온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때만큼 연장선상에서. 통통 튀어요, 여기서도. 통통 튀고 말하는 것들도 약간 좀 항상 이렇게 들떠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어요. 네. 말투도 뭐 시나리오랑 당연히 관계가 있겠지만 말투를 굉장히 유행어에 가까운 말투를 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뭐 고생했다고 파티 열어주는 줄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동사로 안 끝내고 뭐 이런 뭐 그런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막 이런 거. 그렇죠. 예. 믿는 척 아무도 안 믿어. 에이 나쁜 사람. 그런 말투 같은 것을 굉장히 귀엽게 구사하고 또 혼자 약간 막 춤추는 장면도 있고 배우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구사한 것 같아요. 그 손 동작이나 뭐 눈짓할 때 윙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양념이 많이 들어간 연기를 화려하게 구사를 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김우빈 씨 연기가 일단 좋고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김우빈 씨를 보는. 제 생각엔 연기를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화려하게 인물에다 계속 액센트를 줘가면서 연기를 하는데 동년배 연기자들에 비해서 그 연기가 주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전제하되 영화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김우빈 씨의 이런 화려하게 액센트를 주는 연기가 어떻게 보면 내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저는 또 진경 씨를 참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조희석 감독의 이전 작품이었던 감시자들 좋았잖아요.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거기서도 좋았고 최근에 이제 진경 씨가 나온 그 영화들이 굉장히 연기들이 인상적이죠. 그렇게 진경 씨도 다작하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작을 많이 하시네요. 또 진경 씨가 이렇게 머리 짧게 자르고 나온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약간 주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배우들은 다 이제 영화에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배역이거나 이런 배역인데 제가 굉장히 놀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정자 씨. 아, 굉장한 카리스마 아닙니까? 카리스마로 따지면 이 영화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네, 예. 3조 원을 현금으로 주무르는 그 큰 손으로 나왔던 분인데 예. 박정자 씨야 뭐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연극계에서 워낙 대배우 중에 대배우죠. 근데 어쨌건 그 짧은 장면에 잠깐 나와서 이 두 배우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연기를 시전하지 않습니까? 연기가 정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였다. 또 한 명은 정반대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조연철 씨. 그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제 꿀 양봉 같은 네, 것도 저도 하는 그분. 약간 이 영화에서 브로맨스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이제 김우빈 씨와의 우정 관련해서 나오는데 아무리 늦어도 꿀은 챙겨가라고 이렇게 챙겨줄 때 아무데나 다 넣어도 맛있어 막 이래가면서 저는 그래서 그 꿀에 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니죠? 그냥 진짜 그냥 우정이죠. 꿀이에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또 중간에 혼자서 말투도 이런 겁니다. 형 일해야 되니까 저리 가. 누구한테 하는 아이들 파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일하려고 하는데 파리가 꼬이니까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조연철 씨 이전의 영화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않습니까? 여러 편에서. 이분이 터널에서 나왔었잖아요. 터널에서도 약간 그 유약한 네. 그 역할로 나왔는데 그때 제가 무비썸에서 글쎄, 매드클라운 매드클라운. 닮은 그분이요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연철 씨가 매드클라운 동생이래요. 네. 그것도 이제 신기하고 네. 예, 이전의 영화들도 다 좋아요. 찾아보시면 차이나타운 같은 데서도 조연철 씨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한번 이렇게 쭉 그런 영화들을 모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수많은 잘생긴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 제 약간 이상형에 오달수? 가깝습니다. 아니, 조연철 씨가 조연철 씨. 너무 아니라고 해서 죄송해요. 네네네. 오달수님. 네. 네. 조연철 씨 같은 어떤 그런 비주얼의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좀 약해 보이고 막 이렇게 네.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어. 그런 스타일이 제 이상형입니다. 아, 그래요? 남자 이상형. 네. 네. 또 조연철 씨가 이상형이라는 얘기는 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네. 또 거기다 오달수 씨까지 나오잖아요. 네. 오달수 씨는 평상시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많이 나눠봤으니까 네.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화 보시면서 사실 요즘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이 한국에서 많이 기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떠오른 영화 혹시 있었습니까? 떠오른 영화보다요. 네. 사실 저는 떠오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떠올랐습니다. 네. 오, 이게 그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조이팔 네.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 맞죠? 그렇게 왜냐면 보이죠. 조희팔이고 네. 극중 이름도 진현필이라 네. 그 자음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한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지읒, 티읒, 조희팔, 피읒, 진현필. 티읒이네요. 네. 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재밌게 보는데 그 2015년 10월 10일에 또 조이팔 사건을 다룬 네, 지금 날짜까지? 네, 예. 알람 맞춰놓고 보는 프로그램이라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요. 네네. 저는 그 자음까지 똑같았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 야,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영화는 저는 영화밖에 모르니까. 영화 얘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못 봤습니다. 영화밖에 모르는 바보. 아이, 바보 진짜. 네, 어쨌건 영화 생각나는 건 많은 분들이 베테랑 내부자들 이런 영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어떤 영화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 오락 영화의 쾌감, 또 하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사회를 망친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처벌받는 거를 보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영화에서 보면서 대리 만족할 수 있는 통쾌함, 이런 것이 이제 베테랑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던데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부분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대한 그런 스캔들 속에 사실 이것이 단순히 경제사범만이 아니라 뭐 정, 관, 언 이런 거와 유착이 돼서 이루어지는 어떤
굉장히 거대한 그런 악이다, 구조적인 악이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측면에서는 내부자들 떠올리시는 네.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사실은 이 영화들이 아니고요. 어, 저는 최동훈 감독 영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도둑들 하시는 그. 도둑들, 뭐 범죄의 재구성, 뭐 타짜 이런 영화들인데요. 최동훈 감독이 이제 범죄 영화 장르에서 오락적인 어떤 순수한 쾌감을 끌어내는 걸로는 한국에서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동훈 감독이 범죄 영화를 만들 때 작법들의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의 상당수가 이 영화에도 비슷한 부분이 보여서 떠올랐다는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등장인물이 한 명이 아닙니다. 중요 캐릭터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인물들을 셔플하는 방식으로 아주 저글링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면이 일단 같고, 그 다음에 극 중에서 범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은어를 아주 독특한 말로 사용하죠. 최동훈 감독 영화에는 뭐 몽타주가 좋네, 뭐 배우가 몇 명 필요해,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민방위 훈련, 세탁기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은어를 범죄 현장에서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대사가 많다 보니까 대사 처리를 빨리 한다든지, 그 다음에 캐릭터에 일일이 탄력을 주는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그리고 악당들 사이에서는 내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악당들 안에서의 어떤 이합 집산, 이런 부분들도 영화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네요. 심지어는 음악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음악을 담당하는 분이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달파라님.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둑들을 보시면 영화가 전반부에서는 홍콩에서 벌어진 일인데 마지막에 부산에서 벌어진 일로 마무리를 하죠. 여기선 반대입니다. 네. 서울에서 벌어진 일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원용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건 상당 부분이 최동훈 감독의 범죄 영화의 특성과 닮아 있다. 정말 그러네요. 네, 네. 저도 뭐 베테랑이랑 내부자들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최동훈 감독님 범죄 영화랑 닮은 점들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영화의 작법은 최동훈 감독 영화랑 훨씬 더 닮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아무래도 대사 아니었습니까? 대사들이요. 네. 네. 두 개의 절을 가지고 이걸 서로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굉장히 재밌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김우빈 씨가 일단 저놈이 어떤 놈이야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죠. 주인공인 강동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니까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연하게 개새끼인 줄 알았더니 구체적으로 씹새끼네. 막연하게 개새끼인 줄 알았더니 구체적으로 씹새끼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근데 이 말이 우와, 되게 찰지나요? 찰지다. 네. 왜 이러지? 처음으로 욕을 해봤는데. 네, 어쨌건 이런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막연하게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씹새끼다라는 그리고 말이. 휴대폰의 이름도 그렇지, 구체적인 네, 씹새끼라고 그렇게 써있죠. 적어놔요. 네. 이 말이 일단 리듬이 너무 재밌는 데다가 말 자체가 너무 귀엽고 재밌다라는 재밌네요. 얘기고. 또 이래요. 이런 말도 있어요. 차갑게 생겨가지고 세상을 따뜻하게 보네. 뭐 이런 말. 차갑게 생겨가지고 세상 따뜻하게 보시네. 이런 말도 재밌잖아요. 저는 또 그런 거 있었네요. 막판에 뭐 그렇게 쳐다보면 뭐가 확 달라져?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런 말도 있죠. 네네네.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역시 선수네. 잘 감으니까 감겨드려야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말을 약간 앞뒷말을 변주해서 이렇게 말을 붙이는 부분들에서 대사가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병헌 씨가 뭐 사기꾼이라고 막 누가 하니까 뭐 푼돈은 사기꾼이지. 근데 조단위가 넘어가면 그렇지. 그걸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렇죠.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는지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예. 네. 사기꾼, 경제사범, 그다음에 조단위 일대가 뭔지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 약간 뭐라 그럴까 이중첩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병헌 씨가 전곡을 찌르죠. 너 양면 테이프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 그거 재밌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대사들이라서 아마 또 시나리오를 쓸 때 이런 쪽으로 굉장히 궁리를 많이 한 것 같고 실제로 잘 통했다. 초반에 교통사고 장면 그거 확인할 때 우리 그거 해보면 안 돼요? 뭐라 그러죠? 의심하는 거? 김한만님, 지금 나 의심하는 거? 아니 확인하는 거. 상황극을 하자고요? 그거 상황극을? 네. 아니 의심하는 것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게 대사도 그때 재밌어가지고. 네. 네. 응. 김엄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 아니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거. 이거. 야 이거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이거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진경 씨가 아주 아니, 시크하게. 확인하는 거. 네. 그리고 나서 그 장면 끝에 셋이 또 이렇게 손을 잡고 그거 뭐
내가 보면서도 내가 막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은 재미는 있는데 좀 너무 많이 노렸다. 장면 자체가 너무 만드는 분들이 노렸다. 이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저는 별 대사도 아닌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병헌이 그런 말을 하죠.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기꾼이잖아요. 돈이 다 좋은데 냄새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대사가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돈이 다 좋은데 돈 냄새 나쁘잖아요. 지폐 냄새. 그때도 묻고 뭐 이런 뭐. 그 대사가 어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느낌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주제를 막 아우르는 느낌도 그쵸, 그쵸? 왠지 들고 네, 네. 그러네요. 그렇죠. 또 이제 이 영화에서 좋았던 거는 서스펜스를 구사하는 몇몇 장면들. 예를 들어서 초반에 김우빈 씨가 경찰에 약점을 잡혀서 집행유예를 주겠다라는 걸로 거래를 하죠. 자기가 모셨던 회장을 가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만년필에 이제 도청할 수 있고 몰래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한 만년필을 띄우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가 전화를 받다가 만년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년필 달라고 하는 그 장면, 손짓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카메라의 시점으로 찍었어요. 만년필. 만년필 카메라 네. 시점으로. 근데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장면의 그 연출이나 또는 그때의 그 이병헌 씨 연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재미있는 서스펜스를 줬다. 그리고 그 아주 초반에 또 그 악당들 3명이 모이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네. 김우빈 씨가 경찰서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어떻게든 협조하기로 해서 왔는데 경찰서 안 갔다 온 척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교통사고 있었다. 그 장면도 좋았죠.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진경 씨가 근데 우리 바로? 김 엄마가 의심하고 딱 이제 전화를 교통조사계 쪽에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전데요. 낮에 회사차가 접촉사고가 좀 났다고 그래서 교통계 아는 사람 있지? 뭐 3092였나? 차 번호가 뭐 이런 거 차 조회해달라고 사고 있었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김우빈 씨 막 바들바들 하는데 그때도 서스펜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설정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영화를 그전 장면들 이렇게 잘 살렸다라는 것은 이 영화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고 전반부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에 혼자 있는 줄 알고 혼자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혹시 장부 사진을 찍어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일이 맞아요. 벌어질 때 그럴 때 언제부터 계셨어요 할 때 그때도 굉장히 섬뜩하죠. 네. 그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잘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락 영화로서 액션 장면들도 약간 짚어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후반부에 워낙 큰 액션들이 있죠. 더군다나 필리핀 마닐라에서 네, 찍었잖아요. 네. 네. 어. 장면들은 뭐 좋으셨습니까? 거의 후반에 모든 장면들은 공을 많이 들인 액션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막 차 추격하고 막 그렇죠. 그것도 약간 그 톤도 그러니까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런 좁은 골목과 이런 데를 막 질주하는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카차이스가. 네. 그리고 저는 정말 더워 보인다. 아. 정말 습해 보인다. 그런 것들이 화면 밖으로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와, 진짜 힘들게 찍으셨겠다. 네. 대도시 찍는 게 어렵거든요. 네. 통제하기도 일단 어렵고 허가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대규모 액션을 촬영한 경우를 저는 본 레거시밖에 모르겠어요. 본 레거시 보면 후반부에 필리핀에서 펼쳐지는 그 액션 장면이 워낙 훌륭해요. 그 장면을 제외하고 본다면 필리핀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찍은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거 이후에 이게 처음이래요. 아, 예. 그래요? 예, 그거 네. 뭐 언론 기사에서 봤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 후반부에 굉장히 공들여서 찍었구나 네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취향 저격 무비 속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크게 지선 누나라고 크게 쓴 게 있어가지고 뭐예요? 이거부터 먼저. 지선 누나는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서영우님께서. 두 분이 막 제 마음속에서 각축전을 벌이는데요. 안경남과 진연필. 진연필. 네. 네. 근데 진연필 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씨가 맡았던 그 역할. 워낙 영화에서 비중이 크기도 하고 무게감이 확실히 있어요. 네. 아이, 사람 마음먹으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어찌됐든 이병헌. 네. 참 얄밉게 연기 잘하죠. 아 정말 잘한다. 이제 막 잘한다. 그러고 막 네. 헐리우드 스타가 이제는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리암 니슨이 그 국내 영화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병헌 씨가 국내 영화 나오면은 아. 헐리우드 스타가 이제 국내 영화에 출연하는 그런 그 느낌도 정도예요? 들어요. 네. 당연한 얘기인데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이병헌 씨를 보는 것도 좋지만 한국 영화에서 이병헌 씨가 훨씬 더 보기 좋아요. 매력 있어요. 여기서도 매력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거 한번 어떨까요? 그래요? 요거. 네. 네. 싱글벙글님이요. 네. 요즘 신세계에서부터 내부자들 아수라까지 깡패 조폭 영화들이 너무 많이 개봉하는데 흥행만을 노리고 계속해서 비슷한 스타일로 찍어내서 불만인데요.
동진님은 이런 조폭 영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조폭 영화라고 하셨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폭 영화라기보다는 일단 범죄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때 조폭 영화 코미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 십수년 전에 너무 많아서 명절 때마다 그런 조폭 코미디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됐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폭 영화 하면 굉장히 폄하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조폭 영화를 할리우드로 얘기를 하면 뭘까? 갱스터 영화입니다. 그럼 갱스터 영화가 미국 영화에서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30년 되고 지금도 갱스터 영화들의 좋은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소위 조폭 영화든 한국에서 범죄 영화든 그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한 게 없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문제는 거의 유사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면 문제겠죠. 근데 우리가 조폭 영화라고 말하지만 조폭 영화 장르에 예를 들면 초록물고기 같은 영화도 있어요. 초록물고기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장르 전체를 폄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장르가 어떻게 한국에서 신선하게 계속 생산물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또 한 가지는 장르는 장르의 특성상 비슷한 포맷이 어느 정도는 반복됩니다. 그래야 장르잖아요. 장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당신이 공포영화를 보러 와? 그럼 우리가 당신을 놀라게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져 있는 포맷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만이면 안 되겠죠. 다만 한국의 최근에 그 범죄 영화 장르들에서 캐스팅하는 방식, 지나치게 어떤 센 표현을 고집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 파트 3 시작합니다. 네, 파트 3입니다. 이제 파트 3에서는 우리가 그거 손예진 씨랑도 엄청 이거 싸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라 보고 놀란 거 같은 초특권 보고 놀란 거고. 네. 네, 바로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스포일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일단 이 영화의 저는 구조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영화는 여러 명이 나올 때 초반에는 한꺼번에 다 안 나옵니다. 한두 명씩 나오거나 서너 명씩 그룹핑해서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가면 다 모이는 식으로. 근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첫 장면에 모두 다 모여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뭔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거짓 연설을 할 때 가만 카메라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군데군데 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오달수 씨만 빼고 다 박혀 있죠. 그런 면에서도 애초에 다 모여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시 또 모여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구조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물론 김우빈 씨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김우빈 씨를 데리고 대리 싸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우빈 씨가 양쪽을 중에서 어디를 택할 것이냐 놓고 영화가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이병헌 씨, 그 다음에 강동원 씨 두 사람이 처음 통화하는 것이 100분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2시간 러닝 타임이 2시간째가 됐을 때 처음 대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전까지가 굉장히 잘 흘러가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발화점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인다. 스토리 구성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도 길죠. 100분 길죠. 넘어서 처음 만난다고 그럼 거의 끝나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영화가 한 143분, 네. 143분이에요. 어떤 영화는 정말 2시간 23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한테 과연 2시간 23분이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더군다나 영화가 묵직하게 이렇게 승부를 거는 영화가 있을 수 있고 재치로 승부를 거는 영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재기발랄한 쪽으로 승부를 거는 영화라면 더 러닝타임이 짧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이 러닝타임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영화가 주는 감정도 사실은 가볍고 통쾌한 감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화가 뒤로 가면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크고 액션도 엄청나게 크고 카체이스가 나오고 하는데도 굉장히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차피 끝이 권선징악일 거를 다 아니까.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 아는 얘기를 너무 길게 네. 끄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가 양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가 서울이 있고 뒤에가 필리핀 마닐라가 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같은 내용을 2번 보는 것 같아요. 등장인물도 사실상 같고 그 인물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물론 액션 장면 같은 게 가미가 되고 후반부에는 변주를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특급 조연 오달수 씨를 숨겨뒀다가 뒤에 얘기가 시작될 때 늦춰 6개월 후 나오게 될 때 오달수 씨가 등장하는데 이런 어떤 노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얘기를 2번 보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얘기가 훨씬 더 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쉽게 제가 느껴지는 건 잔재미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바람에
큰 재미에서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참 이상해서 대사를 기왕이면 평범한 대사보다는 탄력 있게 만지면 영화가 좋잖아요. 네. 캐릭터도 그때그때 액센트를 계속 넣으면 좋잖아요. 근데 영화는 진짜 이상해서 그걸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영화의 본재미가 사그라드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생기는데 마스터가 그러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아까 김우빈 씨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김우빈 씨 연기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보는 재미가 있고 뭐 혼자서 막춤도 추는 데다가 약간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연기, 김우빈 씨 연기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영화 전체가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긴장감이 오히려 사그라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또 컨티뉴이티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6개월이 지나서 김우빈 씨가 연기한 그 박장군이라는 캐릭터는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몇백억 원을 받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후반부에 되면은 그 사이에 빚에 쫓기게 되고 해결사들 혹은 추심받는 사람들한테 쫓기게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는 탄력 있게 만진 캐릭터잖아요. 연기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감정 연기가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를 톡톡 살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이건 단순히 김우빈 씨 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 전체적으로 캐릭터와 대사 마사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캐릭터와 대사는 재밌는데 정작 영화가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그게 이제 그 엄청난 배우들을 모시고 하는 영화의 어떤 그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 살려야 배우분들을 되니까. 다 살려드려야 되니까 캐릭터를 이분도 보이게 해드려야 되고 이분도 잘 보이게 해드려야 되고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워낙 다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이렇게 또 힘을 주고 네네. 이렇게 또 힘을 주고 감독님도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그렇습니다. 캐릭터들이 통통 튀는데 그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그렇죠. 영화가 두 번 반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영화에서 동력을 꺼뜨리는 일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스릴러 영화, 범죄 영화 이런 데서는. 근데 이 영화는 양분이 되잖아요. 단순히 공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반부가 끝나고 나면 두 인물이 죽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당연히 안 죽었죠. 네. 그렇지만 핵심적인 두 인물이 죽는 걸로 처리가 되고 이 얘기가 끊어지게 되고 인물의 운명들도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화의 중반부에서 다시 처음부터 동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라는 것은 이제 리듬이 있을 텐데 그 리듬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양분되어 버리는 바람에 한 번 꺼진 동력을 다시 발동을 걸고 이 후반부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더 재밌어야 될 후반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루스하기도 하고 긴장감이 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분하는 구조 자체를 절단시킨 게 영화의 동력원을 꺼트리는 그런 뜻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는가.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그 전반부를 더 좀 흥미롭게 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저도 전반부가 더 재밌었어요. 후반부에 그런 규모 큰 액션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뭐 드릴 수 있고 또 주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 주제로 당신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겠다, 대리만족을 주겠다는 게 너무 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너무 직접적인 대사 몇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강동원 씨가 빠르게 어떤 일화를 읊으면서 시작하죠.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회의에 늦어서 기사가 과속을 했어. 그걸 어떤 교통경찰이 잡았지. 당연히 기사는 수상님이 탄 차라고 하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 근데 이 경찰이 말하길 속도 위반 딱질 때인데 예외는 없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임무 수행을 잘했어. 그 사람을 1계급 특진해라 라고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경찰청장이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왜 특진을 시킵니까? 라고 또 반문을 거부를 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자기가 하는 그 경찰청장이나 경찰 말단이나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국을 만들었다. 이런 일화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그런 썩어빠진 윗대가리들을 내가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대사로 시작을 합니다. 뭐 재밌는 시작일 수 있죠. 근데 강동원 씨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사실상 인물이라기보다는 거의 주제의 방향처럼 보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사실은 한국에 뭐 어떻게 보면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금감원 국장, 극 중에 등장하는 그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정관계를 주무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설정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고 그냥 돈을 엄청난 거액을 사기친 잡범 하나 잡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영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주제를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 그리고 사건을 큰 그림으로 그려내는 방식이 돈은 3조 원인데 엄청난 돈인데 그것이 영화 속에서 그렇게까지 뭐 건국 이래 최고의 게이트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권선징악이긴 한데 현실은 그렇게 끝맺지 못했지만
영화에서만큼은 정말 카타르시스를 드릴게요 하는 의미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딩에서도 네. 결국에는 이병헌 씨가 권선징악으로 잡혀가면서 돈이 뜨잖아요. 네네. 공중에. 그러면서 네. 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입금. 그 이 네. 돈을 어떻게 할까요? 김우빈 씨랑 이제 강동원 씨가 이거를 알리면은 이거 피해자들이 돈 받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면서 바로 피해자들 입금시켜 드리잖아요. 네. 근데 입금시켜 드릴 때 그 한 명 한 명 다 몽타주로 보여주죠. 몽타주로 보여주는데 네. 이게 과하다는 생각이 네네 드시는 좀 거죠? 예, 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들었고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직접적으로 그런 걸 네, 드러내는 직접적이에요. 방식으로 이렇게 예. 손에 이렇게 안겨주는 것 같은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걸 그렇습니다. 느꼈습니다. 저도. 자, 이제 오늘의 명대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 뭘 적어주실지. 아니 뭐 재기발랄한 대사들이 많았어가지고 네네. 들게 뭘 많죠. 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대됩니다. 그냥 저는 이 장면이 그냥 네. 좀 통쾌했거든요. 네. 하나, 둘. 이겁니다. 이게 뭐죠? 이제 이제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진연필이 경찰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전화기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 다 됐던 해결했던. 그냥 이제 순순히 잡혀가지 않고 이제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전화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거신 전화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장면이 저는 그럼요. 통쾌하더라고요. 네. 생각을 잘 못했는데 적으시고 보니까 이제 이거 어디 전화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네. 자기가 망가뜨린 일은 자기가 해결하자. 해결해야 돼요. 네. 2016년 이 마지막에 최고의 기대작 지금 마스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네. 이제 별점이 궁금해집니다. 네. 네. 저희 마스터의 재별점은 2개 반입니다. 2개 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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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뭐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있고 대사를 듣는 재미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제 무비섬 28회 끝마칠 시간입니다. 네네. 네. 어이구. 연말이니까 좀 계속 큰 작품이 나오네요. 네. 다음 주에도 과연 어떤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뵐지 다음 주에도 제가 작품입니다. 듣기에 큰 작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9회 9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를 살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